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1997년 여름, 서연 씨가 살던 전농동 골목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골목마다 철거 글씨가 커다랗게 칠해져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 비닐과 합판으로 겨우 막혀 있었죠. 아이들이 놀던 마당은 장난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웃음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 대신 어디로 가야 하냐는 절망과 던제 나가야 하냐는 불안이 골목마다 흘러다녔죠. 주민들의 눈빛에는 지친 피로와 두려움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고 무너져가는 집을 붙잡고 하루를 버티는 게 고작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날도 집 앞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갑작스러운 고함을 들었어요. 불이다. 불이야. 이미 골목 저편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죠. 사람들은 허둥대며 물을 퍼나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창문 안에는 어린아이가 혼자 잠들어 있었고 불길은 순식간에 지붕을 타고 번졌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해지자 민수 씨는 망설임 없이 몸을 불길 속으로 던졌어요. 주변에서는 들어가지 마. 라는 비명이 터졌지만 그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화마보다 더 무서운 건 곧 들이닥친 용역들이었어요. 도현 씨는 그들이 지붕을 뚫고 벽을 부수며 안방에 잔해를 쏟아붓던 장면을 기억했어요. 집안에는 아직 아이들과 노인이 있었는데도 쇠파이프 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아이들의 울음과 노인의 절규는 메아리 쳤지만 그들의 얼굴엔 망설임조차 없었어요. 제발 아이들만은 지라는 애원은 먼지 속에 흩어졌고 전쟁 같은 소란 속에서 서연 씨는 무너져 내리는 삶의 터전을 그저 두 손으로 움켜쥐려 했지만 손끝에 남은 건 차가운 파편뿐이었어요. 태민 씨가 본 장면은 참혹했어요. 임신부가 배를 움켜쥔 채 쓰러졌고 아이들은 계단 밑으로 내던져졌어요. 아주머니들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며 모욕적인 굴욕을 당했죠. 심지어 입안에 더러운 물이 강제로 밀려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만해 달라는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쳤고 용역들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어요. 사람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했고 무너져도 버텨야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영혼은 산산이 부서져 갔고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성준 씨와 지훈 씨는 주민들과 함께 망루를 세웠어요. 나무와 철골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그곳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렸지만 최소한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였죠. 주민들은 밤낮 없이 용역들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숨죽여 울었어요. 불길한 소문이 돌았어요. 용역들이 망루를 향해 새로운 작전을 준비한다는 말이었죠. 사람들은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끼며 서로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더 커졌어요. 지훈 씨는 바닥에 웅크린 채 아래를 바라봤죠. 용역들은 폐타이어를 모아두고 있었고 불길한 연기가 이미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주민들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소문으로만 듣던 너구리 작전이라는 거려. 연기에 질식한 사람들이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무자비한 계산이었죠. 아이들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어른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조금만 버티자라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마침내 불길이 망루를 덮쳤어요. 매캐한 연기는 목을 조여왔고 사람들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서연 씨는 옆에 앉아있던 이를 붙잡으며 눈을 감았죠. 그러나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어섰어요. 누군가가 뛰어내려야 해 라며 절규했고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18m 높이에서 떨어진 땅은 돌바닥처럼 차갑고 잔인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의 눈앞에 비친 건 불꽃에 물든 하늘뿐이었죠. 민수 씨 곁에 있던 한 이웃은 떨어지며 크게 다쳤어요. 다리가 꺾이고 피가 번져나갔고
옆에서는 숨을 거둔 사람도 있었죠. 울음과 신음이 뒤엉켜 들렸고 불길은 여전히 치솟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부상당한 사람을 부축하려 했지만 연기와 화염은 더 거세게 몰아쳤어요. 바람에 실린 뜨거운 재가 피부를 태웠고 몸을 옮길 공간조차 없었죠. 그는 그날의 절규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은주 씨는 그날 가족을 잃었어요. 불길 속에서 떨어진 그는 배를 움켜쥔 채 쓰러져 있었고 곁에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우린 어떻게 해? 라고 절규했어요. 은주 씨의 마지막 순간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마을과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일이었어요. 비극은 전농동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도원동 주민들도 철거에 맞서 막루를 세웠고 사람들은 그것을 골리앗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이름과 달리 골리앗은 쇠파이프와 철근을 엉성하게 이어붙인 불안한 구조물이었어요. 조금만 흔들려도 삐걱거렸고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운 상태였죠. 그러나 주민들은 물도 전기도 끊긴 상황 속에서 그곳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 버텼어요. 태민 씨는 골리앗 내부에서 며칠을 버티며 밤마다 불안에 떨었어요. 용역들은 외부에서 물대포를 쏘고 밤새 철근을 흔들며 위협했죠. 바람에 흔들리는 구조물 위에서 아이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고 어른들은 조금만 더 버티자라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골리앗은 마치 폭풍 속 작은 배처럼 흔들렸지만 주민들의 의지는 그보다 단단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버팀목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는 거요. 어느 날 새벽, 골리앗 주변에 철조망이 둘러쳐졌어요. 2.5m 높이의 펜스가 마치 감옥 담장처럼 세워졌고 주민들은 완전히 고립됐죠. 밖에서는 수백 명의 용역들이 돌며 감시했고 안쪽에선 희미한 촛불이 겨우 사람들의 숨결을 밝혔어요. 성준 씨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요. 갇힌 자와 공격하는 자, 그 사이엔 법도 보호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골리앗 주변에 낯선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크레인에 매달린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가 다가오더니 철근 위에 매달린 채 내려오기 시작했죠.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용역들이 쇠막대와 파이프를 들고 쏟아져 나왔어요. 주민들은 경악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몰아내듯 내려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사냥꾼의 행렬 같았어요.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어른들은 몸으로 벽을 막아서며 여긴 우리의 집이다라고 외쳤어요. 민수 씨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해요. 연기와 불꽃, 쇠파이프와 절규가 뒤엉켜 골리앗은 불길 속으로 삼켜졌어요. 사람들은 뛰어내리며 손가락이 잘리고 불길에 휩싸여 몸이 불탔어요. 누군가는 의식을 잃은 채 질식했고 또 누군가는 절규 속에서 끌려갔어요. 서연 씨는 불타는 철골 사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 속에 남아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골리앗은 결국 재더미로 변했고 주민들의 희망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지혜 씨는 폐허가 된 골리앗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곳은 단순한 막루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지켜온 삶과 연대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재와 잔해만 남은 자리엔 절망만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기억해달라.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별빛조차 그날의 잔혹함을 외면한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도현 씨는 이후 들려온 소식에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골리앗에서 생존한 이들은 모두 수배자가 되었고 일부는 경찰에 끌려갔죠. 아이를 잃은 부모, 집을 잃은 노인,
다리를 다친 청년 모두 피해자였지만 법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법 점거자라는 낙인을 찍었고 생존자들의 삶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어요. 그날의 피해는 끝나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태민 씨는 자신을 향해 쇠파이프가 날아오던 장면을 잊지 못해요. 눈앞에서 파편이 튀었고 귀를 찢는 고함이 쏟아졌어요. 나가라! 는 외침은 협박이자 폭력이었고 법은 침묵했어요.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소리조차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조차 그는 몸으로 가족을 감싸며 버텼어요. 두려움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믿음뿐이었어요. 지혜 씨는 철거 이후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었어요. 방 하나라도 구하려 했지만 집값은 이미 몇 배로 뛰어 있었죠. 전기와 수도조차 없는 비좁은 쪽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무너진 듯 울었어요. 아이들이 언제 다시 집에 가?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죠. 집은 무너졌지만 기억 속의 불길과 절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상처는 날마다 되살아났어요. 철거 용역들의 폭력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여성들은 모욕을 당했고 남성들은 무차별 폭행을 당했어요. 심지어 아이들마저 공포 속에 내던져졌죠. 은주 씨의 가족처럼 일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주민들은 그 끔찍한 장면들을 눈에 새긴 채 살아가야 했고 그 기억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어요. 몸은 회복해도 영혼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철거민들이 맞선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역사였고 가족의 추억이었죠. 그러나 용역들에게 집은 그저 부숴야 할 구조물이었어요. 주민들의 외침은 공허했고 곤봉과 파이프 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서연 씨는 벽이 무너지는 순간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여기가 우리 전부였는데 그 울음은 한밤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합동 재개발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본래 재개발은 정부가 감독하며 진행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행정은 허가와 절차만 지원했고 철거와 시공은 용역업체의 손에 맡겨졌죠. 그 결과 주민들은 보호망 없이 민간 폭력에 노출됐고 책임질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구조적 허점이 사람들의 삶을 삼켜버린 셈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 구조적 모순을 직접 겪었어요. 불길 속에서 아이를 구하고 용역의 위협에 맞섰지만 돌아온 것은 법의 방패가 아니라 낙인이었죠. 불법 점거자, 방해꾼.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키려던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었음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에서 그 흔적은 폭력에 짓밟혔어요. 태민 씨는 지금도 그날의 소리를 잊지 못해요. 철거 장비가 벽을 밀어붙이는 굉음, 곤봉이 문을 내리치는 둔탁한 울림, 그리고 사람들의 절규가 겹쳐진 순간. 그 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듯했고 기억은 매일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악몽이었어요. 지혜 씨는 여전히 그날을 증언해요. 그녀는 말했어요. 집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야 한다. 사람들의 고통이 잊히는 순간.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증언은 곧 저항이었고 기억은 무너진 집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날의 불길은 꺼졌지만 상처는 지금도 타오르고 있었어요. 결국 남은 건 무너진 집터와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이었어요. 은주 씨의 마지막 순간, 서연 씨의 울음, 민수 씨의 절규, 도현 씨의 상처.
그 모든 것은 기록으로 이어져야 했어요. 그날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가 아니면 폭력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잿더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